자, 93회 전산세무 2급 실기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타임은 회계 1급처럼 동일하게 손으로 전체적으로 풀 거고요. 그러고 부가세 부분 같은 경우는 가산세도 손으로 계산을 해볼 거고요. 그러고 뒤에 넘어가셔서 연말정산이나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되는 거 안 되는 거 정도는 체크를 할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4월 1일 영업부서의 거래처 직원이죠. 지금 나온 게. 그러면은 접대비에 해당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윤서희 씨에 대해서 보통 예금에서 2차였다. 전산세무 2급이시면 기본적으로 분계는 일단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 2차 했으면 돈이 나갔죠. 그러니까 대변에 가는 게 보통 예금일 거고 차변에 가시는 건 접대비. 그러고 영업부서 직원이시면은 지금 들어가시는 게 공장, 제조, 생산이 아니시니까 500번대가 아니라 800번대겠죠. 그래서 30만원, 대변에 가시는 거 보통 예금 30만원. 되셨죠? 다음 또 갈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분께 자세한 설명은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회계 2급 풀 때 제가 되게 자세하게 하거든요. 자, 2번. 무역협회에 협회비 5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분계가 되게 쉽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무역업을 우리가 지금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가입돼 있는 법정단체 같은 경우에 이제 납부하는 주기적인 회비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가입돼 있지 않은 단체에 특별적으로 내는 회비 같은 경우는 기부금이 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입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 회비는 이제 세금과 공과가 됩니다. 그래서 무역협회비는 세금과 공과고요. 그러고 회사에 이제 공장 제조 생산 이런 말 없죠. 회사의 영업활동 관련이니까 800번대 5만원, 대변의 현금 5만원. 다음 계속 마저 갈게요. 자, 아래 내려오면은 공장 신축에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이 늘었죠. 그래서 이자 비용은 자본화 대상이래요. 자본화 대상이라는 거는 이 이자 비용을 비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쓰란 얘기예요. 근데 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이 됩니다. 완공은 내년이니까.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350만원. 대변에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하셨죠? 그래서 단어 기억하실 때 이런 단어 이제 기억하시면 좋죠. I, 당당, 유동현 이런 단어 기억하시면 좋죠. 그래서 내가 발행하는 당좌수표는 당좌예금 혹은 당점 발행, 우리 회사 발행 당좌수표는 당좌예금, 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당좌수표는 현금, 동점 발행, 다른 회사가 발행하는 당좌수표는 현금. 되셨죠? 근데 이거는 우리 회사가 지금 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대변에 가시는 건 당좌예금 I당 당이니까. 그래서 금액 350만원 3,500, 빵빠레방. 다음 4번 사채 얘기 나오셨죠? 자, 그래서 사채 같은 경우는 돈을 빌린 회사의 입장인지 아니면 돈을 빌려준 자의 입장인지에 따라 다른데, 돈을 빌린 회사 입장이시면은 말 그대로 사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기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돈을 빌렸죠. 보통 예금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이쪽 사채 입장이세요. 그래서 돈을 빌리셨으면은 그만큼 부채가 늘어나셔야 되겠죠. 사채가 부채죠. 그래서 대변에 가시는 게 부채의 증가, 사채가 오실 거고요. 한 번 더. 사채를 쓰실 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 말고 사채를 쓰실 때는 액면 금액으로 사채를 기록하시죠. 실제로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될 거라 약속한 금액. 되셨죠? 그래서 대변 자리 들어가시는 게 사채 1억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정가치로 쓰시죠. 자, 계속 마저 갈게요. 그래서 대변에 가시는 게 사채 1억. 그러고 지금 돈을 받은 거는 9,900만 원을 받았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9,900이 되고요. 99, 빵빠레방, 빵빠레방 이렇게 가고요. 차변에 그러면은 내가 받은 돈은 9,900인데 나중에 갚기로 한 건 1억이에요. 그러면 사채를 발행하시면서 돈을 적게 받았죠.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면서 할인해서 낮게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제 4할차라 그러죠. 보통 4할차. 그래서 100만원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요즘 전산세무 2급 분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에요. 되게 쉽게 나오거든요. 자, 다음 6월 10일 5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가 있으시면은 원분계 생각을 해보면 원래 분계는 차변의 급여,
100원, 대변에 현금 80원, 다음에 원천징수한 부분을 예수금 20원 이런 식으로 잡아 놓으시죠. 그래서 지금 50만원과 5만원이 예수금으로 잡혀 있으실 거고요. 이걸 이제 보통 예금 계좌에서 납부했죠. 그래서 차변으로 이제 예수금이 넘어오시면서 되셨죠? 대변에 보통 예금이 오실 거예요. 근데 거래처 입력을 생략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랑 원래 거래처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처를 따로 쓰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 55만원, 대변에 보통 예금 55만원. 괜찮죠, 문제? 자, 다음 아래 갑니다. 메인 매출 전표 갈게요. 자, 1번. 8월 7일 수출업체인 서울의 제품을 동일 날짜로 받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납품했어요. 되셨죠? 그러고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죠? 그럼 우리가 판 거죠, 지금. 그러고 요게 이제 헷갈리시면은 우리 회사 명칭이 하나로 상사거든요. 그래서 아래 내려오시면은 우리 회사가 지금 하나로 상사인데 공급자예요. 그럼 우리가 매출자죠. 그럼 거래처는 반대편을 써야 되니까 서울을 쓰셔야 되겠죠. 그러고 과세 유형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으신 게 여기 있죠. 그래서 구매확인서 보이시죠? 구매확인서, 영세율세금 계산서 보이시죠? 영세율세금 계산서.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게 영세고요. 그러고 팔았죠? 매출이겠죠. 그래 들어가시는 게 영세 매출이고요. 그러고 전자 있었죠? 전자. 그리고 분계는 저는 현금, 외상, 혼합 카드를 구분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게 전액 외상으로 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과 1대1이겠죠, 지금. 재고자산 팔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외상을 걸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혼합이 익숙하신 분들은 혼합으로 거시고 분계가 맞으셔도 맞아요. 근데 입력이 이제 그냥 외상 누르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저는 외상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팔아먹은 거래처는 서울에 팔았죠. 그러고 메인 매 저는 이제 거래처를 다 쓰는 편인데 메인 매출 전표는 거래처를 잘 거시면 특별한 경우 말고는 거래처가 다 뜨죠. 그래서 2천만원. 대변에 제품 팔았죠? 제품 매출 2천만원. 다음 아래 자 2번 다음 문제로 넘겨볼까요? 죄송해요. 자 2번 비사업자인 장현성에게 제품을 팔았네요. 자 그리고 판매대금 33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까지 보면은 현금 영수증이 없으면 건별이에요. 근데 현금 영수증이 있죠. 그러니까 부가세도 보이고 그래서 현과 매출이 될 거예요. 현금 영수증이 있으면 현과나 현면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있으면 과세, 없으면 면세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요. 부가가치세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지금은 재화의 공급이시죠. 그러니까 과세거래예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현과 매출, 그리고 받은 게 전부 현금으로 받았죠. 그래서 현금과 1대1 거래이기 때문에 분계 유형은 현금. 괜찮죠? 그러고 차변에 현금으로 지금 33만원을 받았고요. 대변에 제품 팔았죠? 제품 매출로 30만원이고 다음에 부가세, 매출세액 붙겠죠?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세액이니까 부가세 예수금은 3만원이 되실 겁니다. 저는 이제 손봉계를 다 내고 입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전산세무 이급은 시간이 남아요. 입력만 잘하시면. 되셨죠? 복습만 잘하시면 시간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타이트한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분계 연습을 잘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손봉계 연습하시고요. 다음 그리고 아래 3번 당사가 발급했죠? 그럼 팔았네요. 전자세금 계산서 자료네요. 그럼 이제 과세 매출에 해당을 하실 수 있겠네요. 요거 이제 하시면서 불공아니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불공은 매입 자료예요. 그래서 과세 매출이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여기 있죠. 과세. 다만 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입은 불공을 먼저 따지셔야 돼요. 영세도 마찬가지고요. 세금 계산서 얘기가 나와서 매입이 나오시면 불공을 먼저 따지시는 겁니다. 다음에 전자 있죠? 다음에 받은 게 현금하고 외상 섞어서 받았죠? 자, 혼합. 그래서 판 게 제품 매출 팔고 현금으로 300 받고 외상 제품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겠죠. 재고자산 팔았으니까 현금으로 300만원. 대변에는 제품 매출로 지금 얼마냐면은 4천만원이시고 부가세가 400이죠. 40, 빵빠레방, 빵빠레방. 자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지금 우리가 판 게 하나로 상사니까 거래처는 항체겠네요. 항체 맞죠? 항체. 다음에 4,100만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다음에 400만원. 다음 또 갑니다. 자 다음 아래 4번. 자 당사는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자 토지를 구입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죠.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샀는데, 이 건물을 때려 부시면, 이 때려 부시는 비용도 전부 다 토지에 엎으셔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필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 토지인 거니까.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로 건물이 있고 다음에 땅이 있는데 두 개를 같이 샀다. 근데 둘 다 쓸 거다. 그럼 공정가치로 나눠주셔야 돼요, 금액을. 내가 구입한 금액을 건물의 공정가치와 토지의 공정가치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요런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거 전부 다 토지예요. 되셨죠? 다음 그러고 기존 건물을 철거했죠. 그러니까 토지고요. 다음 그리고 세로 용역으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자, 그럼 여기 생각할 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면은 내가 물건을 산 입장인 거예요. 이제 카드 전표나 이런 거 편의점에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물건 사시면은 카드 영수증을 받는 입장이시죠. 물건을 사기 때문에 영수증을 받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물건을 사시게 되면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는 거고요. 물건을 판매하시면 세금 계산서를 줘야 되는 거고요. 되셨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세금 계산서에 대한 매입이시면은 불공부터 따지셔야 돼요. 불공부터. 그래서 사업 관련이 없는지, 다음에 접대비 품목인지, 아니죠, 둘 다. 그리고 자동차 1000cc 초과 8인승 이하 자동차인지, 아니죠. 근데 지금 토지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게, 나와주시는 게 불공제사유 중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래서 불공. 다음 그리고 여기 불공 매입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불공은 매입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전자, 다음에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죠? 그럼 현금, 외상, 보통 예금 지급하고 나머지 외상인데 섞였죠? 그러면은 나와 있는 것 중에 혼합이 되시겠죠? 되셨죠? 그래서 현금 1대1 거래 아니고 외상 1대1 거래도 아니고 카드 결제도 아니니까. 자, 그리고 불공제 부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부가세 대급금을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니까 부가세 부분도 구입하는 자산에다 더해서 이제 분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토지 총 4,400만원, 대변에 돈 지급하신 거는 보통 예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셨고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가 외상이신데 지금 구입하신 게 재고자산, 상품 제품 원재료가 아니죠. 그럴 때 이제 대변에 가시는 게 미지급금이시죠. 거래처는 세로 용역. 그러고 금액은 4,400만원에서 2,500만원을 빼시면 들어가시는 게 1,900만원. 저는 쌀집 계산기를 선호하는 편인데 실제 이제 계산기 누르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그럼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음 그러고 아래 5번. 자, 수출 문제죠. 그래서 내국 신용장 이런 말 없이 그냥 수출이시면은 그냥 바로 수출이에요. 그래서 수출하셨고요. 다음에 달러를 받기로 했는데 그럼 당장엔 못 받았네요. 12월 31일에 받기로 했으면은 현재 날짜가 12월 12일이죠. 아직 날짜가 안 됐죠. 그러니까 못 받았으니까 제품 팔았죠. 그럼 재고자산 팔았으니까 전부 다 외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납 넣으시고 차대 맞추셔도 돼요. 그러고 과세표준 계산을 하실 때는 이제 과세표준의 환율은 선적일과 환가일,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꾼 날짜와 빠른 날짜 중에 이제 맞는 환율을 쓰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신고일이지 환가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선적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1,100원이시고요. 이제 이런 문제 푸실 때 이제 우리는 그냥 텍스트만 보고 문자만 보고 푸시는 거니까 12월 12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12월 31일은 아직 도달하지 않은 날짜니까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게 12월 30일이거든요.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에요. 혹시 이번 주 로또 번호 아시는 분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모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 날짜 뒤로 있는 날짜는 없는 거예요. 되셨죠? 괜히 낚으려고 지금 갖다 놓은 거고 가방에 가시는 건 1100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과세 표준 같은 경우는 2만 달러 곱하기 1100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 가시는 거 외상 매출금 어디다 팔았냐면은 썬사에다 팔았죠. 그래서 들어가시는 금액은 2만 달러에 다음에 곱하기 1100 하셔서 2200만원. 대변에는 제품 매출 2200만원 이 돼요. 괜찮으시죠? 자, 부가세는 잠깐 건너뛰고 분계들 마저 계속 풀게요. 결산 문제. 자, 문제 1번. 자, 요거 펴놓을까요? 자, 문제 1번.
자, 2020년 9월 1일에 1년 이내 상환하는 조건으로 2만 달러를 차입했대요. 그래서 차입 당시 환율이 1280원, 부채가 있었네요. 근데 기말이 돼서 환율이 1270원이 됐대요. 그러면은 내가 빌렸을 때보다 지금 현재 시점에 가치가 작은 거예요. 돈이 작아졌죠? 갚을 돈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친구한테 쉽게 100원의 돈을 빌렸는데 내일 되니까 90원만 갚으면 돼요. 그럼 내 입장에서 좋겠죠. 돈을 덜 갚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익이 붙으실 거고요. 또 갑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현재 줄어든 금액으로 분개를 하셔야 돼요. 이거 총 금액으로 분개하시면 안 됩니다. 줄어든 금액은 1280원에서 1270원으로 줄었죠. 그래서 줄어든 게 총 10원이 줄었고요. 가지고 있는 달러가 2만 달러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줄어든 거는 20만 원이 줄어드셨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차입한 부채가 들었으니까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시죠. 그래 차변에 가시는 게 차입금이 되실 거고, 다음에 대변에 가시는 거는 결산이시죠. 요거 이제 문제 푸실 때도 외화 문제가 나오시면은 단기 기중이다, 12월 31일이 아니다, 그러면은 외환 차손 혹은 외환 차익이라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결산이다 되셨죠? 그러면은 외화 환산 손실,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산이냐 아니면 단기냐로 따지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 결산이니까 외환산 이익이 오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단기 차입금인지 아니면 이게 외화 단기 차입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계정을 보면, 계정 가지고 이 상태 가지고는. 그래서 이 날짜를 직접 들어가시면, 프로그램 키시면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분계가 뭐라고 잡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9월 1일을 쳐서. 되셨죠? 그냥 문제 보고 단기 차입금 바로 찍으시면 안 돼요. 외화 단기 차입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자리 계정은 아직 모르고요. 그러고 거래처를 써줘야 됩니다. 근데 거래처도 지금 몰라요. 되셨죠? 그러고 20만 원이 부채가 줄었고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으로 20만 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기 입력할 때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저 계속 갈게요. 자, 20번 갑니다. 자, 20번 보시면은 요거 이제 결산분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혹시 비용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못 하시면은 비용 부분은 제가 전산회계 2급이나 아니면 전산회계 1급 제가 올려놓은 93회차에 설명을 해놨거든요. 요건 수익이니까 수익 얘기만 할게요. 이 분계를 처음에 어떻게 처리했냐가 이제 중요를 해요. 이제 결산분계 성급 선수 이제 분계 푸실 때는 처음에 분계 처리를 어떻게 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이니까 처음 분계 처리가 수익으로 적었는지 아니면 처음 분계 처리를 부채로 적었는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처음 분계를 지금 임대료죠, 이런 식으로 적었는지 아니면은 처음 분계를 이렇게 적었는지, 그러면 결산 분계를 하는 팁은 무조건 있는 계정을 반대로 넘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분계를 마저 하면은 왼쪽은 이렇게 될 거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될 거거든요. 되셨죠? 자, 그래서 왼쪽처럼 나오시게 되면은 금액을 내년 거를 써주시면 되고요. 문제 푸시는 팁이에요. 오른쪽 거를 쓰실 때는 금액을 올해 거를 쓰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뭐 기중에 수익을 잡아서 내년에 들어가는 분에 대해서 빼줘가지고 올해 수익이 얼마가 잡혀요,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이기 때문에 1년치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고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게 좋은데, 그런 거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그거는 이론 나갈 때 하는 얘기고, 문제풀이 할 때는 문제를 빨리 풀어내시는 팁이 중요해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전액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를 했죠. 되셨죠? 이것도 임대료 수입도 있고 임대료도 있죠. 임대료가 900번대 코드 영업 외 수익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다고 했으니까 왼쪽 케이스예요. 되셨죠? 그래서 결산분계는 이렇게 분계 처리가 나오셔야 됩니다. 하변의 임대료, 대변의 선수수익, 그리고 금액은 내년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차변의 임대료, 대변의 선수수익이 될 텐데,
금액은 내년 거 쓰라 그랬으니까 현재 금액이 1200만 원이래요. 근데 여기서 내년에 들어가는 게 2월이시죠? 그래서 2 나누기 전체 1년분이죠? 12 하셔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 요 계산 산식이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원래는 1200만 원을 나누기 12를 하시면 한 달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다시 곱하기 2를 하면 2개월치가 되죠. 그래서 앞뒤를 뒤집으시면 결과값은 동일해요. 그래서 안분 계산하시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금액 들어가시는 건, 아이고 공 하나가 더 있네요. 금액 들어가시는 거는 200만 원이실 것 같네요. 그죠? 전 암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눌러볼게요. 200만 원 맞네요. 그죠? 자, 그래서 200만 원, 다음에 선수 수익도 200만 원. 괜찮으시죠? 다음, 그러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12월 31일에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래요. 자, 그럼 이제 매출세액,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에서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건데, 일단 요거를 하시기 전에 뭘부터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메인 매출 전표를 푸실 때 부가세 예수금이 원래 어느 자리에 있는지 되셨죠? 그러고 부가세 대급금이 있나요 지금? 없네요. 부가세 예수금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이라 반대로 있거든요. 부채 자산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적혀 있는 거에서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적혀 있죠. 반대로 차변으로 넘겨주고요.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라 원래 차변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넘겨줄 거예요. 이렇게 정리분계할 때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분계가 일단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금액은 2천만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400만 원. 그리고 이거 실무 보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이제 부가세 예수금 금액을 통으로 다 떠는 게 아니라 부가세 대급금만큼만 떠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시험은 원칙대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떱니다. 되셨죠? 자, 그러고 나와 있으신 게 지금 예정신고 미완급세액 있으시죠? 그럼 예정신고 미완급세액 같은 경우는 9월 30일자를 조회하래요. 근데 조회 안 해도 미수금일 것 같거든요. 이제 원본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현재 매출세액이 100, 매입세액이 50이면은 세금을 현재 더 내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럴 때는 말 기준 세금, 이제 과세 기간의 마지막 종료일 기준으로는 아직 세금을 낼 날짜는 안 됐어요.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는 거기 때문에 당장 낼 건 아니라서 미지급 세금 50 이렇게 잡고요. 반대로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이 50,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이 100이라면은 매입세액이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변의 미수금을 잡아요.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이제 안 찾아봐도 미수금일 것 같은데, 9월 30일자 일반 전표 조회하라 그랬으니까 이따가 이제 실기하실 때는 조회하면서 해볼게요. 그래서 미수금 방금 차변에 있는 거 보셨죠? 그래, 대변 자리 가시는 게 이렇게 400만 원이 오실 거고요. 그러고 이제 여담이지만 예정 신고에는 환급이 안 됩니다. 조기 환급자가 아닌 이상. 다음에 전자신고가 있죠? 전자신고는 보통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는 10,000원, 소득세는 20,000원인데 여러분들 시험은 이제 10,000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잡이익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변에 가는 거 수익의 발생 잡이익 10,000원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도 친절하게 적혀있네요.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계상하세요. 그럼 굳이 뭐 고민할 필요도 없겠네요. 미수금. 되셨죠? 그러고 원래 미수금이 이제 거래처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 이제 어느 세무서에서 환급받는지 거래처가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보기는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처를 생략하세요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찾아보긴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적혀 있었는지. 다음, 그럼 이제 차대를 비교해 보면은 차변에 2,000, 대변에 1,801만 원이죠. 그럼 빼시게 되면은 그럼 대변에 199만 원이 모자라죠. 이만큼 이제 당장 세금 낼 게 아니고 시간 경과 후에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 자리 들어가시는 게 미지급 세금 199만 원 이렇게 오고요. 보통 전산세무 시험 같은 경우는 미수금이나 미지급 세금에 대해서 세금 이제 정리하시는 분께서는 거래처를 안 걸어요, 보통.
AT는 걸거든요. 근데 보통 안 걸어서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미수금도 거래처가. 열어보질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음 그러고 아래 내려갑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요. 대한은행의 장기 차입금 4,500만 원은 2020년 1월 31일에 상환기일이 도래한대요. 그럼 이제 갚을 날짜가 1년 이내로 들어오시는 거죠. 장기 차입금은 1년 이상이시고. 그래서 요거 이제 말정리 하나 해드리면은 돈을 빌렸을 때 만약에 돈을 빌린 기간이 1년이 넘어가요. 그럼 장기 차입금을 잡잖아요. 근데 이게 결산일 시점으로 1년 이내로 이제 도래하시게 되면은 잡혀있던 장기 차입금을 없애주시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갚을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는 기록을 해줘요. 근데 갚을 날짜가 다가오는데 회사에 돈이 없어서 다시 1년 초과로 연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비유동부채 있던 거 없애면서 유동부채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다시 바꿔요. 유동부채를 없애주고 다시 비유동부채를 다시 늘려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분계가 들어가시는 게 만약에 이렇게 되시면은 차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다음에 대변에 장기차입금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 케이스가 두 번째 케이스시죠. 되셨죠? 그러고 지금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 유동성 장기부채도 거래처를 거셔야 돼요. 아셨죠? 장기차입금도 거래처를 거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거래처를 거는 거는 채권 채무에 보통 거래처를 걸거든요. 우리 시험 기준으로는. 그래, 돈을 어디에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니면 돈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 거 이런 걸 거래처를 걸기 때문에 둘 다 거래처를 거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가시는 게 장기차입금 거래처는 대한은행 4,500만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거래처는 대한은행 4,500만원 이렇게 되고요. 마무리 문제 법인세 얘기가 나오시죠? 자, 제가 실기감지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에 들어가시는 요만큼에 들어가시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는 분개를 안 하셔도 돼요. 프로그램에 결산자료 입력을 가시면 자동으로 이제 입력하실 수 있는 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을 가시면은 결산 분개하실 때는 첫째 일반 전표 입력을 먼저 하시고요. 둘째 결산자료 입력을 하시고요. 셋째 전표 추가를 하셔야 돼요. 이제 원래는 재무제표까지 왔다 갔다 하셔야지 이제 정상적인 결산이 되는데 우리 이제 시험 문제로는 안 나오신 문제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같은 경우는 필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고 법인세가 총 5,400이시죠? 그럼 이제 미리 납부한 중간이납과 원천징수가 선납세금으로 3,600이 잡혀 있대요. 그래서 이따 이제 실기 입력할 때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분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손풀이는 여기까지고요. 전표풀이는요. 이제 나머지 세법의 손풀이에서 이제 또 문제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